오늘 창립 1주년을 맞은 성남정책포럼 공동대표 김병욱 대표님, 또 성여롱 대표님, 최재명 대표를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남정책포럼 창립 1주년에 그저 와서 인사말 좀 해달라 이렇게 알고 왔는데 거창하게 초청 강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대표를 맡은 이래로 강연회라는 이름으로 인사를 한 게 없습니다. 강연 초청은 많이 있었는데 대표를 할 때 여기저기 강연 다니고 할 겨를도 없고 또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고, 그래서 강연은 안 했습니다. 강의도 안 하고 특강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일체 안 하고, 또 방송 선거 때는 좀 나가서 했습니다만 방송 인터뷰 같은 것도 방송 토론 같은 것도 안 하고 했었습니다. 당 대표에 충실하는 것이 제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 여러분께 그동안 저희 당과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될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김병욱 위원장 성남정책포럼 3인 공동대표 중에 대표로 인사를 하시는 거 보니까 뭐 대표 중에 또 대표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성남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고, 또 그동안 제가 보니까 민선옥이 성남시 산업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또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의 측정 연구 및 정책 방향이란 토론회도 하고, 아까 활동을 한 사진, 활동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활동사진은 옛날에 영화를 활동사진이라고 했어요. 활동한 사진을 보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깊이 있게 토론하고 우리가 성남을 책임지자, 성남을 바꾸자, 이런 그 뜻이 보여서 아주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만 지난 4.27 재보궐선거 때 여러분께서 분당에서 저 민주당의 대표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도 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전국에서 만나는 시민들, 국민들이 그때 선거 때 얘기를 하고 전당 안에 분당이라고 하는 한나라당 텃밭 속에서 어떻게 민주당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뜻을 다시 새기고 또 그때 에피소드도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아마 어떠면 역시 김병욱 위원장이 지역위원장으로서 국회에 와서 손학규 전 대표가, 손학규 대표가 나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앞장서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성남, 분당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민주당의 그 당원들의 마음과 뜻을 모은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분명 변화입니다. 정치에서 요즘 가장 크게 얘기되고 있는 것이 소위 안철수 현상입니다. 안철수가 제3당을 만드느냐, 신당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내년 총선에 출마하느냐, 마느냐. 안철수는 나타나지 않아도 안철수가 매일 신문을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온다는 소리 한마디 하지 않은 안철수를 박근혜 그 대표하고 대비를 시켜서 1대1 구도 가상 대결을 하면은 이제는 완연히 압도적으로 안철수가 앞장서는 이런 아주 재미있고
특별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우리 사회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가 바뀌어야 되겠다고 하는 강렬한 욕구가, 그러한 욕구가 밑에서부터 분출되어 올라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변화는 정치적으로 금년에 사실 분당에서부터 보여진 것입니다. 분당에서 이 한나라당 텃밭에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산층 도시,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경향, 또 정당의 지지 성향으로는 당연히 한나라당 지지 성향의 이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았다고 하는 것은, 뭐 달리 아무리 다른 조건을 얘기를 해도 변화에 대한 요구 이상의 정확한답은 없을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손학규가 나왔으니 됐지,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하의 손학규라고 하더라도 변화의 바람, 변화의 물결이 없었다면은 결코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구도지 개인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서울 48개 지역구 중에서 민주당 7명밖에 안 됐습니다. 경기도의 51개 지역구에서 17분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서울에서 오직 7명만 아주 특출하고 우수한 후보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7대 국회를 통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아주 유능한 능력을 보여주고 성실한 자세를 보여주고, 또 지역구 국민들로 봤을 때 지역구에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이 무척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쓰라미가 지나간 겁니다. 대통령 선거 우리 민주당이 대패를 하고 그 기운, 그 여파가 그대로 총선까지 밀려간 겁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가 그래도 조금 낫었던 것은 글쎄요, 경기도가 갖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분명 18대 총선에서 변화의 바람, 분당 선거에서 변화의 바람,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분당 선거에서 변화의 바람이 이어진 것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우리는 같은 시장 선거에서 두 번의 변화의 바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후보 박영선 후보와 무소속인 박원순 후보가 나왔을 때 박원순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단일화 경선에서. 그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놀라고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은 장충체육관에 오후에 몰려오는 젊은이들, 반바지 입고 스레빠 신고 아니면 유모차 끌고 가족 간에 웃으면서 여유롭게 자유롭게 나온 젊은이들 와 오후에 밀려오는 것을 보고서는 우리 민주당 당직자들이 전율을 느꼈다. 두려움을 느꼈다. 당연히 민주당은 젊은이들이 와 몰려오면 와 신난다, 우리 민주당 집으로 왔다 그래야 되는데, 그때 눈에 보이는 것이 저 사람들은 민주당 후보에 대항해서 비민주당 무소속 후보를 찍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일화 후보 박원순이 한나라당의 나경원을 이겼는데 이 또한 변화의 바람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꼭 우리나라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다시피 가다피가 저렇게 몰락하고 참혹하게 죽고, 이집트의 그 무바라크가 그렇게 물러나고, 이 튀니지부터 시작한 자스민 혁명이 아랍을 쫙 이렇게 그 휩쓰는 그 바람을 보세요. 세계적으로
어떤 그 전체적인 그 큰 바람 이런 것들이 어느 때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한 번을 휩쓸고 가는 것이 역사의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이 바람은요, 가까이서 보면은 벌써 4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3년 전에 한 2년 반 됐나요? 3년 됐나?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때 그것은 미국으로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오바마 당선 2년 전에 오바마라고 하는 흑인 출신의 대통령이 나오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오바마가 후보는 민주당의 경선 후보는 됐겠지만 어떻게 클린턴을 이길 수 있겠느냐? 클린턴을 이긴다고 오바마가 과연 되겠느냐? 근데 미국의 변화의 바람이 흑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2년 전에는 일본 60년 자민당의 아성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변화, 일본에서의 변화, 아랍에서의 변화,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고 있는 이 변화의 바람,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그 전에 민주정권 10년 이게 허망하게 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때는 완전히 보수의 바람이 이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중앙일간지에 아주 유력 중앙일간지에 유력한 칼럼니스트, 아주 유명한 칼럼니스트입니다. 실력 있는 분입니다. 칼럼 제목이 불과 2년 반 전쯤인가요? 제가 춘천에 있을 텐데 칼럼 제목이 진보시대의 안녕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진보는 간다. 완전히 보수의 시대가 들어왔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기업 프렌들리 정책으로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시장 만능주의, 시장 위주의 정책으로 민영화 정책으로 규제 완화 정책으로 다 그렇게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보수 정책이 완전히 흥할 때 그때 다른 한쪽 구석에서는 이미 진보의 씨앗이 싹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편적 복지를 말하고 복지사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이제 한나라당에서조차 박근혜 대표는 복지를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로 지금 내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우리 민주당의 복지 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 무상급식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무상보육은 금년 초만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5세 안을 무상보육하겠다 그러더니 이제는 0세부터 4세, 다시 말해서 0세부터 5세까지 전부 다 무상보육 정책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가 불과 1년 만에 일반화되고 여야 할 것 없이 정책의 기조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불과 2년 전에 그때 우리는 이제 사회는 완전히 신자유주의 시대로 가고 있고 보수주의로 가고 있고 시장 만능주의로 가고 있고 기업 위주로 가고 있고 수출 기업 위주로 가고 있고 그것이 판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구석에서 나온 것이 복지 논쟁의 시초였었습니다. 그게 이를테면 복지국가 소사이티라고 하는 이런 조그마한 연구단체들 이런 데서부터 논의가 시작되고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됐었던 것이 불과 2년 만에 확 뿌리고 들어갑니다. 저희가 민주당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플러스 반값 등록금 3+1 보편적 정책을 얘기했을 때 그때 웃기는 것들 얼마나 매도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흐름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것이 오세훈 시장을 내몰게 됐고, 오세훈 시장 내몰라고 내몰았나요? 그것에 저항하니까, 저 역사적인 큰 흐름에 저항을 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 흐름에 버티지를 못하고 쓰러져 나간 겁니다. 누가 내쫓은 게 아니에요. 그 변화의 바람은 그냥 한나라당만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민주당이 거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겪었습니다. 저는 당시 당의 대표로서 60년 전통의 제1야당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했다. 당의 대표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단일화 서울시장 선거는 누가 어떻게 치르겠느냐. 당대표가 물러나가고서 당 체제가 혼란이 오면은 그러면 단일화 후보를 만들어 놓고 제1야당이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책임으로 이중 책임을 겪게 되니까 안 되겠다. 당의 총의로 반려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사퇴는 절회했습니다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거는 작년도죠. 경기도지사 단일화 선거에서 단일화 경선에서 유시민에게 김진표가 패한 것도 또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단지 정권 교체 차원이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내년도에 민주당의 의석을 몇 개 갖느냐, 이런 차원의 변화가 아닙니다. 커다란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전은 놔두더라도 1945년에 해방이 돼서 우리가 맞이한 체제, 그건 48년 분단 체제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국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건국 체제가 되겠습니다만 한반도 전체를 보면은 남북이 분단된 그런 체제로 시작합니다. 분단 그리고 독재 체제죠. 그리고 1960년에 4.19 혁명을 통해서 민주화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민주주의를 지탱할 만한 우리 사회 능력이 갖춰져 있지 못한 것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밀려나고 5.16 때 1961년부터 소위 개발 독재 체제가 한 25년 갑니다. 한근 30년 가죠. 1979년까지. 그때도 물론 우여곡절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체제가 계속 지속된 거죠. 그런데 그 유신 체제는 유신이 끝나고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유신 체제가 끝나고 마치 4.19의 반복 같은 것이 일어났습니다. 4.19 혁명으로 잠깐 반짝 민주화하다가 5.16에 의해서 짓밟혔듯이 1979년 유신 체제가 무너지고 80년 서울의 봄이 잠깐 있었다가 5.18 군합발에 의해서 다시 밀려나는 것. 그게 61년부터 87년까지 개발 독재 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7년 민주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체제, 민주주의 체제, 민주화 체제면서 그러나 이것은 저희 자유와 개방화 체제입니다. 자유와 개방화, 세계화 이것이 함께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개발 독재 체제에서도 경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만 질적으로 다른 경제 발전 성장이 87년 체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소위 신자유주의 체제가 한국화되는 것이
87년 체제입니다. 경제적으로. 거기서 기업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고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화의 길을 걷게 되고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에 노출돼요. 이런 것들이 아주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흐름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건 노무현 대통령이건 진보 정부라고 하더라도 그 흐름을 막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는 복지정책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는 서민정책을 추구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그러면 경제발전을 못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오죽하면은 왼쪽 깜빡이 켜놓고 오른쪽 가는 시장경제다. 이런 표현까지 썼을 정도로 말이죠. 그것이 이제 1987년 체제가 이제 그 수음을 다하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대기업이 커나가고 수출기업이 커지고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동네 골목 상권들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이마트나 패밀리마트나 이런 대형 슈퍼마트가 그 수요 슈퍼마트가 이제 조그만 분점을 차려서 골목까지 파고드는 SSM. 이게 아주 단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비정규직이 공식 통계로 한 600만, 실제로 한 850만 된다. 취업한 사람들의 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비정규직인 거예요. 성장은 이루어지는데 고용이 없어집니다. 고용은 늘어나도 소위 고용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시장만능주의, 효율제일주의에 의해서 고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의 양이 중요한 겁니다. GDP가 중요합니다. 대기업이 얼마만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경영 효율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죽고 영세 자영업자가 죽고 그러니까 동네 피자집 같은 것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통큰 치킨 그거는 워낙 여론이 거세게 반발해서 주춤하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골목까지 침투한 편의점 거기는 그러면 제대로 된 그 오너들이 자영업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냐? 그렇습니까? 어린애들 알바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연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그럼 나에겐 희망이 있는가? 그 공허함, 그 상실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한 좌절감, 이것이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로 말이죠. 대학생들이 자신을 갖지 못하고 학교 문을 나서지 못하는 것은 거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뭔지 몰라도 그런 젊은이들의 공허한 마음에 파고들면서 청년들의 말을 들어주고 위로를 해주고 어려운 사정을 공감을 해주고 지금 정당 정치와 야당의 그 위기는 집권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그래. 이렇게 텅 비어있는 우리 사회 미래 이것을 채워줄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물론 과연 어떤 누구든지 나서갖고 제3의 신당이든지 제3 나서갖고 그것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당 정치나 이 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한 자신과 신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민주당, 야당은 정말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내년 총수에 있는데 우리 민주당으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 의석을 갖느냐 못 갖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연 이런 시대적인 변화의 요구에 우리가 제대로 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명박 정권이 이렇게 실정을 하는데 그걸 민주당이 그걸 따먹지도 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느냐. 실제로 우리 민주당은 그런 변화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금년 초에 제시한 보편적 복지 정책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제는 성장만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그 성과가 돌아가지 않는 외형적인 성장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직접 개선하고 바꿔줘야 외형적인 수치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외형적으로 기업의 외형을 야권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지금 민주당만으로 선거하면은 다른 당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 당이 나오면 서로 찢어 먹으면은 그러면은 민주당 또는 야당 기회가 없으니까 단일화를 통해서 선거에 이겨야 된다. 는 선거 전략입니다. 문제는 국민들은 야당이 선거 전략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당이 국회 다수당을 점하고 정권을 장악을 했을 때 우리 국민을 위해서 특히 지금 이 변화의 중심에 변화 바람의 중심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저 당이 뭘 해줄 것인가?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지금 야당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민주당을 더 크게 양쪽으로만 더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미래 비전을 더 크게 하자는 데 있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힘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도 다시 검증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함께 해보고 한국노총과도 함께 결합을 해서 자, 우리 노동자의 문제, 노총의 문제, 노동조합의 문제를 우리 사회 문제로 한때 엮어가잖아요. 복지와 고용은 다른 것입니다. 고용이 제대로 되고 노동조건이 제대로 갖춰지면 거기서 복지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직장 잃은 사람한테 복지정책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직장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복지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회적인 조건을 바꾸고 사회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워보자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야권 통합입니다. 물론 정당으로서는 의석을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들고 다수 의석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권 교체를 이룬다. 그 목표입니다.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정권 교체가 그런 외형적인 과제라고 하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야당 통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정치 구조를 만드느냐 그 새로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안철수 제3당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누가 만들어도 뜨게 돼 있을 겁니다. 안철수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제3의 정치 세력은 지금 여당, 야당이 하지 못하는 것을 그것을 그 국민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갖추는 정치 세력에 대한 요구인 만큼 물을 보세요. 물이 쭉 흐르는데 옆에 빗물이 있어요. 이쪽은 막혀 있어요. 그러면 약간 막혀져 있는 게 이쪽으로 확 주고 나가는 게 물길 아닙니까? 이쪽에 우리를 받아주지 못한다고. 저쪽이 막혀 있는데. 근데 저쪽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자꾸 밀리다 여기까지 오면 여기 이쪽 뚫는 거 확 트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그게 자연의 순리죠. 우리가 이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 야당 통합에 대한 욕구,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꼭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거대 담론으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부터 찾아져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분당에서 선거에 나오는데 나와서 당선이 된 것 분명 변화에 대한 요구의 하나의 반영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그때 안철수 씨도 만나봤었습니다. 얘기를 바꿔서 그 전에 작년, 재작년이 벌써 2년 전인가요? 그때는 제가 춘천에 있을 때인데 저보고 수원 장안 보궐선거에 나오라고. 을에 나오는 걸로 다 알고 있고 또 나가면은 상대방을 그때 여론조사로서 더블 스코어로 이기는 걸로. 물론 당으로서는 한석의 의석이 아쉽고 또 보궐선거에서 이기는 것 그 자체가 나의 큰 활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제 책임 전혀 외면할 수 없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저는 이제 곳곳에서 이러한 실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변하려고 하는가. 우리 김병욱 위원장 작년에 저에게 그 후보직을 사양을 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추대하듯이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 아주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생력입니다. 외부의 힘을 얻어서 뭘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런 능력을 갖춘 그 내부적인 능력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값진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분당이라고 하는 데가 워낙 민주당에게는 소위 바닥이 어려운 데라고 하지만 그러나 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런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의 원군을 얻기보다 우리 안에서 한번 해보자. 물론 거기에는 그냥 아주 무모하게 배타적이고 뭐 이런 나라를 치면 국수주의적이고 이러면 안 되겠죠.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성남정책포럼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제가 의석도 우리를 더 넓혀가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개척을 해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남 정책 포럼에 제가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건 아주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다행히 그동안 제가 국회의원이 돼갖고 미급력 문제가 잘 풀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조그마한 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리모델링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인데, 지난번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현장 조사를 나가는데 성남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국토해양부 관리들이 거기 좀 가기 꺼려한다는 거예요. 워낙 이제 이슈가 참여해서 그런지. 뭐 잘 된 데만 물어간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 현안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이렇게 해서 최유선 간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갖고 일단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갖고 하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옳은 것을 추구하고 옳은 것만 분명하고 열심히 두드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꼭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야권 통합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제가 길거리에 가면은 행인들, 뭐 일반 시민들 지나가다가도 와서 손을 봐주면서 요즘 얼마나 힘드세요, 고생 많이 하시죠. 아주 고생한다는 게 저한테 붙은 이제 인사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야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전국에는 옳은 길을 간다. 지금 시대의 요구가 통합이고 국민의 명령이 통합이고, 통합 없이는 총선 승리도 정권 교체도 없는 만큼 우리가 정말로 민주당으로서 우리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앞날을 생각을 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일자리를 더 만들고 또 전월세 때문에 고생을 하고 학자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사교육 때문에 고생을 하고 이런 우리 시민들의 진정한 것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야권이 힘을 모아서 새로운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 변화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 나간다. 그것이 대의인 만큼 다 같이 결국은 힘을 합쳐서 마음을 모아서 통합의 길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이 성남의 통합, 또 우리 새로운 성남의 변화의 에너지를 우리 스스로 여기서부터 만들어 나가요. 야권 통합의 힘도 여기서부터 키워나가자. 저는 좋은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성남 정책 포럼의 공헌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